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아들을 기다리며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맞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어요. 무태안경 넘어 보이는 남편의 선한 눈빛이 참 좋았고 애써 신경 쓴 머리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그 큰 손으로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전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좋았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힘들었고 때론 슬펐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관계를 전 놔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 따위 놔버리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을 만났죠.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남편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청혼해 왔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2년을 만나면서도 말을 놓지 않던 남편에게서 들은 청혼. 전 펑펑 우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꿈꾸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행복했어요. 대면대면한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나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더군요. 네, 바보 같았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전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붙여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 있었고 이윽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남편은 정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쁜 것 같아. 아니, 기쁘다. 행복해. 남편은 처음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론 참 행복했어요.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언제 저에게 대면했냐는 듯 다정한 눈길과 말투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9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단 한 번의 부부싸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출장도 잦아졌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관심이 있어 하던 축구에 재능을 보이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남편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혼 동안 대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들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빠였기에 전 더욱 의심이란 걸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심과는 별개로 늦어지는 퇴근과 잦은 출장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전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저기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출장도 너무 잦고.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해.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간다더니 또 이번 주 출장은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만큼 바쁜 걸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면 좀 쉴 거야. 쉬면서 당신이랑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신경질적이던 남편의 말투는 어느새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저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미안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는 남편의 아침 밥상은 잊지 않고 챙겼고, 아들의 지방 경기를 위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 스케줄은 따로 잡지 않았고 단지 늦는 날만 잦아질 뿐이었어요. 늦어지는 퇴근, 딱 그것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꽤나 즐기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는 듯하고, 저 또한 가정에서 힘쓰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죠. 비록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저 두 남자의 뒷바라지일 뿐이었지만, 현재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집 여자와 친분을 쌓아갔던 게 말이에요. 전 당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여자와 꽤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언니, 나 사실은 미혼모다? 응? 미혼모? 그러면 애 아빠는 네가 애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응. 헤어지고 난 뒤에 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낳았지 뭐. 사실대로 밝히지 그랬어. 헤어지고 바로 알았으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혼자 키우고 있다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애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애 아빠가 이사시켜줬거든. 어머, 그래? 두 사람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결혼할 거냐고. 그게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애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 애 아빠가 합칠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냥 확 잡아버리란 말이야. 전 옆집 여자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응원했고 그 응원이 얼마나 웃기고도 말도 안 되는 응원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난 후 전 옆집 여자와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날엔가 친정에서 대게를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과 아들이 떠오르며 전 알겠다고 했고 주말이라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옆집에서 대게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갈 거지? 뭐? 옆집에서? 친정에서 대게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 걔 좋아하잖아. 이참에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손길을 살짝 뿌리치며 피곤한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런 자리 나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좀 잘 테니까 나 말고 대기라면 환장하는 아들만 데리고 다녀와. 그래? 하긴 당신 요즘 많이 바쁘긴 했어. 그러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알겠지? 내 걱정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만 두고 아들과 함께 찾은 옆집엔 식탁 한가득 대게가 올려져 있었고 남편을 닮아 개를 좋아하는 아들과 애아빠를 닮아 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옆집 딸은 먹는 사람조차 군침이 돌게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내고 있었죠. 대화가 잘 통하던 탓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새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들은 대답조차 없었고 저와 옆집 여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방에 가까워질수록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는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뭐해? 왜 싸우고 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손수건이잖아. 우리 아빠 손수건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서 아빠 주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아빠 거라고 못 가져가게 하잖아. 이렇게 말한 아들은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고 전 그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뺏으려는 순간 설마 남편의 손수건일까 했던 제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들이 쥐고 있는 손수건은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더군요. 그 손수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던 터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널리고 널린 손수건 중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의 손수건은 아들이 시댁인 시골에 내려갔을 때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이었던 터라 그 상황이 의아했어요. 백화점도 아닌 그렇다고 마트도 아닌 시골 장터 5일장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옆집 아이와 아들의 싸움을 멈추는 게 우선이었기에 아들에게 애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건 아빠 손수건이랑 똑같긴 한데 아빠 손수건은 아니야. 여기 동생 아빠 손수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아저씨랑 손수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젠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설득에 아들은 손수건은 동생에게 건네주었고 저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여보, 방금 옆집에서 뭘 봤는 줄 알아? 뭔데? 당신 손수건. 왜 있잖아. 우리 아들이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서 사줬던 그 촌스러운 손수건. 그 손수건이랑 똑같은 손수건이 옆집에 있지 뭐야?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촌스러운 손수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 신기한 일이네. 그거 5일장에서 산 거 아니야? 여기에도 팔아? 비슷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지 뭐야. 그렇게 손수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늘 그렇듯 소득 없이 바쁨의 연속이었고 그날 역시 축구 교실에 아들을 데려다 준 후 그 근처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축구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에 깁스하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아파서 서러운 것인지 놀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들은 입술까지 삐죽이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흰 집에 도착했고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닫혀가던 엘리베이터가 저희로 인해 다시 열리고 거기엔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전화했었어? 몰랐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애 발은 왜 이래? 다쳤어? 남편은 아들의 발을 보며 물어왔고 전 이유를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저희가 사는 층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희의 정면에 보이는 옆집 여자아이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와락 안기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상황보다 더 황당한 말과 함께요. 어느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아이는 남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될 리 없는 아들이 아이를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너 저리 비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밀쳐져 울음을 터뜨려버린 옆집 아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저의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옆집 딸을 안아 올리더군요. 옆집 딸을 안은 남편은 문 앞에서 굳어버린 옆집 여자에게 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아들 일은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과까지 마친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아들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의 손에 의해 집으로 들어오던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딸을 품에 꼭 안고서 저를 바라보던 옆집 여자의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기엔 이상했어요. 옆집 아이를 아들이 밀어서 화가 났나 하고 생각하기엔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의아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5살이면 어리다고는 하나 아빠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고, 헷갈렸다고 하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도 확고했죠. 그렇게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마땅히 남편에게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상한 의문뿐인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로션까지 바르며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 집요하게 묻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왜인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옆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상 때문에 아들은 며칠 쉬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 전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도 그러했으니 무어라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옆집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언니 왔어?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는 딸이 오니까 앞뒤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미안해. 우리 딸이 어제 아빠 온다고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인 남자가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웃기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 자세히 당시의 마음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안심이란 걸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많이 놀랐겠다. 자다가 울진 않았어? 애들 많이 놀라면 자다가 깨서 울곤 하잖아. 아니, 나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뒤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크는 이야기,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제가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 차량 입차를 알리는 알림이 울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인터폰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언니, 그이 오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온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오늘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럼 가볼게.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오는 길. 저는 또 보고야 말았어요. 차량 입차 알림에 뜬 차량 번호가
남편의 차 번호와 같다는 것을요. 옆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다 떨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 남편의 차 번호였기에 저는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몸을 숨겼어요. 남편의 차가 입차를 했으니 곧 남편이 여기로 올라올 테니까요. 저희 집 대문을 열었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용 계단으로 가 반층을 더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하늘이 도운 결정이었죠.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하던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야. 그 여자 방금 집으로 갔어. 지금 바로 올라오면 돼. 여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아래층에서 다다다 하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온 남편. 두 눈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빠르게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머릿속엔 옆집 여자의 말과 함께 그간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지 고민스럽다던 옆집 여자.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손수건이. 서로 자기 아빠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던 아이들. 그건 모두 남편에 대한 말이었고 남편의 것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대충 이해가 되며 마음속 깊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디찬 계단에 앉아 이대로 현장 급습이라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두 연놈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쉽게 박살만 내기엔 저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 현장 급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욱 오래된 사이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맞선을 보기 한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그 당시 남편의 집에선 상간녀를 반대했고 남편은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연인으로 지내던 2년 동안에도 상간녀를 만나왔고 상간녀와 잠시 헤어진 그때 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론 그 여자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상간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다시 재회하게 된 것까지도요. 신혼 초 대면대면하던 모습은 상간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던 터라 그러했던 것이었고 최근 들어 늦었던 것은 상간녀와 재회를 한 후라 그러했던 것이었으며 자꾸만 늦은 남편에게 제가 섭섭함을 내비쳤을 땐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 상간녀와 딸의 보금자리를 옆집으로 옮기는 것이었겠죠. 바로 옆집이니 잠깐씩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어린 딸의 입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그 속마음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두루뭉술했던 그간의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며 전 계단에서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상간녀와 딸을 우리 집 옆에다 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긴 세월 상간녀를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일 뿐이더군요. 그렇게 울고 웃기를 한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친정의 전화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많이 놀라실 것이 분명했지만 언젠가 아실 일이기도 했고 당장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저의 소식에 운전을 한사코 말리시며 직접 오셔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관리실에 전화해 남편의 차량을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곤 기다렸죠. 차량이 들어왔다고 알리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매번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재미를 찾기 위해 옆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친정에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 있지? 아, 그래요? 응. 남편도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기도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글쎄 어제는 출근한다고 현관문 열다 말고 들어와서 뽀뽀까지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저의 잊지도 않은 애정과 시에 상간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림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웬일인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 고해성사라도 하듯 숨겨놓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죽일 놈이라 미안해. 그래서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 가정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게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부부관계에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덮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몇 번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이 떠올랐고, 지금 정리한다고 한들 그 이별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정리를 마음먹은 그날에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전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긴 싫더라고요. 정리를 당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리를 하러 가는 입장인데도 여자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마지막 모습만큼은 당당하고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치장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으로 가 귀를 대고 기다렸고,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옆집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30분이 조금 지날 무렵, 전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짧은 사이 신발은 어디다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언니, 왜 그래? 뭐해?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없던 남편은 아이의 방에서 다리를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벌컥 문을 열어젖힌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한심한 꼴의 남편을 그저 바라보았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부 오해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급하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말들을 변명이라고 쏟아내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당신이랑 저 여자랑 예전부터 만났다는 것도,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5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기회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손을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오늘 이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어? 응, 조만간 이 사람 이사도 갈 거고, 이사 가면 2번 다신 나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원하던 말을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군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밖에 없다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남편이란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에 상간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날 찾아낸 거야?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리려고? 이럴 거면 날 찾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또 버릴 거면 그냥 딸하고 살게 뒀어야지.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내서 희망이란 희망은 다 심어놓고 어떻게 날 또 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요.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안 상간녀는 2번 다신 남편과 재회하지 않을 심산으로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도 어떻게 재회했는지까진 알 수 없었는데 실상은 그러했던 거죠.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전 그 사랑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전 할 말을 잃었고 그 울음소리뿐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기 여보, 저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두면 안 될까? 이 집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못다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나 당신하고 이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내 딸, 그 2사람을 또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서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안 될까? 저 사람이랑 정을 나눈다거나 애정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잘 있나 그것만 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이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한들 대놓고 2집 살림하겠다는 뜻이었고, 지난밤 술에 취해 온 남편의 고백에 잠시라도 고민이란 걸 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뭐? 가끔 들여다보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대신 상간녀가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차라리 날 때려. 이 사람은 죄 없으니까 날 때리라고. 이렇게까지 때려달라고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전 상간녀 뺨을 연달아 때려버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내 기분은 그것보다 훨씬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람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를 떡하니 옆집에 살게 했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니? 두 사람은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냐고. 저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나란히 뺨을 맞은 두 사람은 말이 없더군요. 저의 절규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 계속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오더군요.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니? 용서라는 거라게. 내가 물러나 줄 테니 두 사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애절한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빠져줘야지. 당신은 이야기 마무리되는 대로 집에서 짐부터 빼. 난 더는 한순간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걱정인가요? 잘못을 저지른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없으면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 앞에도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알겠어?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던 투자금도 더는 기대하지 마. 나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회사 걱정이나 해. 남편의 사업은 아빠의 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집이 가난한 대신 능력은 출중했죠. 그런 남편을 좋게 봤던 아빠는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아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간 많던 고비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던 것인데 투자가 없어진다면 그 뒤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조금 전까진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더니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며 노발대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돈 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 그러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려줄 때 문드러지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었어? 아, 됐어. 이제 와서 묻고 따져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무슨 결론? 이혼하자. 우리 제발 이혼하자. 제 입에서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은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래 계획대로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자신과 상간녀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이 그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어보았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듯 물어왔어요. 당신 괜찮아? 무섭게 왜 갑자기 웃어? 웃기지 않아? 난 너무 웃기는데. 뭐가? 네가 하는 말들이 너무 웃겨. 넌 내 자식만 네 아들이야? 저 여자 딸은 네 딸이 아니야? 어떻게 투자금 뺐다는 말에 또 행동이 바뀌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급한 상황이 맞긴 했죠. 사업 확장은 그저 늦게 퇴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남편의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아빠의 투자금이 절실할 때였으니까요. 전곡이 찔려버렸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고 나서더군요.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 여자랑 많이 하고 우린 이혼해. 진심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나 해. 그러면 법원에서 봐.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전액 회수한 투자금이라 그 큰 돈을 메꾸려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듯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죠. 남은 재산 역시 빚마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옆집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 시모가 참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 알려주더라고요. 너 여기 누가 와서 지내고 있는 줄은 아니?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네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니? 남편 아니라 전 남편이겠죠. 전 남편이니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요즘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가 잘 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여자랑 애까지 안고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니?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무슨 그래서요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지. 저 여자랑 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떼낼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가라. 아들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겠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다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 따윈 하지 않았겠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소송까지 한 이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한 이혼인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인간을 다시 데리고 오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놈을요? 저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전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아 가관일 수밖에 없더군요. 잘 생각해 보려무나.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웠겠니? 왜 그 여자를 못 잊었겠어? 다 네 잘못이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 마음만 잘 잡고 살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어디서 다 내 아들 탓만 하고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싫다고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 탓이라뇨.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게 마냥 믿고만 있으래? 기가 막혀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당당한 어머님은 아버님이 옛 여자랑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에서 두 집 살림한다고 하면 그저 참고 살 수 있어요? 넌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못 참고 못할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재수없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어냈는데 다시 잘 살아 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미친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거라. 내려오는 게 정 안 되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 아니 다 필요 없고 이혼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당당한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간이랑 시간 낭비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나 깊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전 모질게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끝까지 이럴 거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한테나 신경 쓰세요. 그 잘난 아들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건 전혀 모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모를 테고.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새로운 가족들이랑 가난에 허덕이면서 잘 사시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고 집요했던 전 시모의 연락이 끊기며 더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이혼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초반엔 아빠를 찾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긴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그 드물게 오던 발길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네요. 연락마저도 끊겼고요.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 맞물려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은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축구를 잘하고 또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왕자님이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른 사춘기가 지나는가 싶어 안심했더니 그건 사춘기도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모자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아들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캠핑을 다닐 때도 있고요. 조금은 격양된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낚시를 갈 때도 있고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며 안 간다고 툴툴대면서도 막상 가서 저보다 더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최근 들어 낚시를 갈 때면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하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제가 2, 아들이 0인 터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겨보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보답으로 이번만큼은 저도 져주기 위해 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잘 되는 날은 먹이 없는 바늘에도 낚이는 것이 물고기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란 제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결국 저도 저지만 아들 역시 불행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도 저도 생각보단 더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굴던 시모와 절연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했던 제가 절연까지 하게 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오랜 연애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양쪽 다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터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결혼이었죠. 하지만 늦어진 보람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던 당시에도 저흰 여전히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 2년가량 시댁에 지내며 돈을 더 모아 분가를 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시부께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시모 역시 저희의 합가를 환영하시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나름 괜찮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댁살이었어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걸 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TV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자녀 계획은 일단 뒤로 미뤄뒀던 터라
저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적금, 생활비, 용돈, 그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일정 금액을 친정엄마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모의 핀잔과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너 정말 네 친정에 돈 주고 있니?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너랑 네 남편이 하는 말 우연히 들었다. 너는 시집도 온 애가 왜 친정에 돈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조금씩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당시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계시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병명도 없었고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상태였죠. 상황이 그러하자 엄마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언니와 제가 조금씩 보태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과 합의된 상황으로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남편이 흔쾌히 허락한 일이었죠. 뭐야?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주제에 네가 왜 너한테 도움 하나 안 주는 친정에다 돈을 가져다 주니?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보니 앞으론 친정으로 한 푼도 새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알겠니?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을 돕는 건 제가 번 돈으로 그것도 형편껏 능력껏 돕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정을 돕는다고 해서 시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 정확히 반반씩 모아 시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생각 같아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찌되었든 형편이 되지 않아 시댁에 얹혀 사는 건 맞으니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날이 되었고 전 다른 날처럼 방에서 봉투에 돈 봉투를 챙겨 친정으로 가려고 나서려던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시모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네 친정에 돈 주러 가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비켜주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에다 고스란히 갖다 바칠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못 비켜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돈 그이가 번 돈이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랑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만 받아 쓰시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 주는 돈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여튼 난 더는 아까운 내 아들 돈 낭비하는 꼴은 못 봐. 시모는 제 말을 아예 듣고 있지 않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싶더니 제 가방마저 뺏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가방을 되찾으려 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 가방 빨리 돌려주세요. 이 문 좀 열라고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니 한대 쥐어팰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간다던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저에게 대충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열쇠를 찾아와 시모 방문을 열어버렸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얼른 이 사람 가방 돌려주세요. 얼른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친정에 돈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네가 알긴 알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위한 일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저하고 이 사람한테 다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아니, 반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이 사람 돈이에요. 저도 간섭 안 하는 이 사람이 고생해서 번 이 사람 돈이라고요.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 말이니?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용돈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 드리는 용돈은 한사코 반대하시냐고요. 다 됐고 어머니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 처가해 주던 용돈 이제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사람도 저도 더는 어머니께 생활비 빼곤 일체 돈 드리는 일 없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건 또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이렇게나 난리를 부릴 일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모에게서 뺏은 가방을 건네주더니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어?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난 괜찮아. 얼른 가봐.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여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고 전 그 덕분에 그 난리통에서 벗어나 매달 그러했듯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용돈을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모는 우물쭈물하며 잘 다녀왔냐고 하더라고요. 차마 미안했다고 말할 수 없어 저러나 보다 했던 전 시모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 앞인데 잠시만 볼 수 있겠냐고요. 불안했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던 엄마인데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건 좋은 일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만나게 된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 앞까지 다 오고. 그게 이거 다시 받으렴. 그리고 앞으로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가 망설이며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드렸던 돈 봉투였어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제 뇌리에 스치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사돈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그냥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시집도 갔는데 계속 친정 돕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군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전화까지 해서 엄마가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로 난리를 부렸으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인지요. 엄마, 일단 이건 받아.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그렇게 봉투가 오가기를 여러 차례 전 그 봉투를 엄마의 가방에 넣어주곤 회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로 엄마가 찾아왔었어. 장모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어제 드린 용돈 봉투 가지고 왔더라. 이젠 용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내 생각에 어머님이 엄마한테 연락한 것 같아. 일 방해된다고 회사에 찾아오기는커녕 일하는 시간엔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가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없어. 아, 진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 진짜.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봐. 그나저나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해서 잘 좀 풀어드려. 알겠지? 알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가 나서 시모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단 남편이 나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모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연,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요망한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 나하고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 이 나쁜 년, 따끔한 맛을 봐야 앞으로 그 입을 함부로 안 놀리지.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힘이 그렇게나 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간 힘을 쓰며 시모를 제지해준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시모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끊임없이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남편이 다시 한번 정확히 시모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그 못된 심보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장모님께 전화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앞으론 저 사람이 번 돈으로 뭘 하든 왈가왈부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이 번 돈에 간섭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장모님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도 다 했으니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모님께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은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안심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순 없었는지 저를 노려보며 갖은 욕설을 뱉어냈고,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그런 심한 욕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이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일 다신 없도록 해주세요. 저의 손을 맞잡은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언행만큼은 단호했고, 단호한 남편은 저를 그대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물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피곤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없으니 살만하다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며 환자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보니 다행스럽게 엄마는 괜찮더라고요.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빈혈로 쓰러지신 것이었고, 한동안 약만 드시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어떻게 됐냐고 물어오더군요. 시모의 물음에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 찰나 성질 급한 시모의 입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언제 죽는다고 하더니 얼마나 남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멀쩡히 살아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언제 죽느냐니, 얼마나 남았냐뇨. 시모의 미친 소리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왜 죽어요? 저희 엄마 안 죽어요. 사돈 죽는 병 걸린 거 아니니? 왜?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속 좋지 않다고 그랬었잖니? 어머님, 멀쩡한 사람한테 죽는 병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팔짝팔짝 뛰었고 남편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화를 낸다니? 애 떨어질 뻔했다 얘. 그 순간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얼굴 보고 살다간 화병으로 제 명예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전 짐을 싸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제 뒤통수로 더욱 경악스러운 말들이 날아와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엄마 보험은 드셨니? 혹시 없으면 내가 소개 좀 해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보험, 좋죠. 좋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좋고 들어놓으면 만약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 시모가 하필 이런 타이밍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시꺼먼 머릿속이 훤히 보여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향해 다시 한번 꽥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사정도 그렇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뭐? 분가를 하겠단 말이야? 아니 아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니? 네가 날 버리고 이 집을 나간다고 할 만큼? 시모는 도리어 저희가 이상하다는 듯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던 남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댁을 나오게 된 저희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버리자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부모 자식 간 영 끊게 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 그래, 좋으냐?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내 아들만 데리고 쏙 나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냐?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뺏어가? 시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든 나쁜 년이라는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시모의 계획대로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모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죽했으면 아범이 집을 나가자고 했겠어요. 어머님이 제가 친정에 드리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요? 언제 죽냐고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보험은 드러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야. 평소에도 워낙 아픈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 말이 틀렸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혹시나 진짜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라도 할 거 아니야. 생명보험까지 들면 저 세상 가면서 딸한테 크게 도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나 좋다고 그랬는 줄 아니?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희를 위한 건가요? 저희는요, 그런 돈 따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난 그저 정말 사돈 건강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고 또 상황이 그러니
보험은 드셨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내 아들이 내 연락도 받지 않을 만큼 큰 잘못이냐 이 말이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그런 시모의 고함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동정심은커녕 저마다 수군대며 시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죠.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시모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꽁지 빠져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집사람 회사 찾아가서 그런 짓 하시는 날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나 있는 아들하고 영 끊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번 다신 집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고함을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흰 부지런히 살았고 친정살이를 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작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저희의 앞날을 빌어주셨고 저흰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엔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고 넋이 조금 나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 그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네. 당신도 알지? 어머니 당뇨 있는 거. 당뇨 합병증이 왔나 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야 좀 살만한데 합병증이라뇨. 시모는 평소에도 탄수화물과 믹스커피를 좋아했는데 두 가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합병증이 와버린 거였어요. 두 가지의 합병증이 온 상태였는데 손끝, 발끝이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병증과 신기능 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신 걱정이 많겠네. 합병증,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혼자서는 관리가 힘든가 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연히 그건 곤란하다고 했지. 난 두 번 다신 어머니가 당신 괴롭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남편은 꽤 단호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걸리는 듯 보이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게나 미운 시모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당신 뜻에 따를 거야. 난 어머님이 싫은 거보다 당신이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싫으니까.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합가를 하는 대신 시댁에 자주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찾아뵙고 있지? 아무래도 합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상태도 볼 겸 자주 들리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갈까? 가서 반찬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은 고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기분 상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대신 내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줘. 그렇게 전 남편의 말대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관심한 저의 태도가 시모의 마음에 들리 없었고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긴 했지만 몸도 좋지 않은데 계속 무시하려니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어 전화라도 받는 날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범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넌 내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니? 이럴 땐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너 알아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다가 천벌받아. 알고는 있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심하다 싶니? 내가 주변에 다 물어봐도 너같이 독한 며느리는 없더라. 어디 시어머니가 아픈데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입에서 천벌받는다는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머님이 이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이 말끝마다 연연거리니까 제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욕먹을 게 뻔한데 만나고 싶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은 아니죠. 내가 욕이 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 아니니? 제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난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어머님. 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싫고요. 이제 저 어머님 연락 절대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어머님께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연락을 하지 마? 네가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이 건방진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 진짜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두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끊을게요. 시모의 막대먹은 언행은 결국 제 입에서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까지 나오게 했고 저는 제가 뱉은 대로 그 뒤론 시모의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뒤론 시모에게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까지 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모는 문자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욕짓거리를 하기 위해 문자 쓰는 법까지 배웠으니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남편에게 알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 당시 남편은 시모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상태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며 그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삿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제사도 아닌 시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 아무래도 음식을 차리지 못할 시모를 대신해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남편의 손에 들려보냈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시댁으로 혼자 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로 인해 제가 참 어리석고도 허튼 짓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다른 날도 아닌 오늘 같은 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행동을 하는 게야? 사돈도 아니?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랑 부딪혀봤자 좋을 거 없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말리는 남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앞으로 어머님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안 왔다 이거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어머님 집엔 발길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런 날 이런 상황까지 만드세요? 저를 탓하지 말고 어머님이 이때껏 저한테 한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시모는 남편의 말도
제 말도 듣지 않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한 말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의 말만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는 진짜 벌 받을 거다. 암 그렇고 말고.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아비 제사에 안 올 수가 있니? 이딴 음식이나 보내면 끝이야? 누가 이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냐? 네가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이딴 식으로 나오냔 말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음식하기 힘들다고 오늘 내내 준비한 거라고요. 그걸 왜 쏟아버리세요? 시모의 고함과 함께 제가 보낸 음식들이 쏟기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의 화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끊겨버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런 취급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로써 시모와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었죠.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마지막 대우는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이윽고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엉망이 되어버린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저를 보며 울더군요. 왜 울어, 여보? 아,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기껏 만들어준 음식인데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깟 음식이 뭐라고 울어.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그런 몹쓸 말까지 듣고.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상처받은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우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괜찮다고 하며 남편을 안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시모 역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 저는 안심하며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그 안일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대단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회사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앞까지 찾아온 시모를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 몸도 성치 않은 내가 말이다. 저랑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까지 해야 하나요? 이게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데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아주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저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할 말 있으시면 얼른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쏘아보더니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각서다. 거기에 네 도장 좀 찍으렴. 저는 시모가 내민 각서를 살펴봤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지금 저보고 신장 이식 각서에 도장을 찍으란 말인가요? 그래. 다 읽어봤으면 얼른 도장 찍으렴. 도장 찾기 힘들면 지장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해. 얼른 찍어. 나도 네 얼굴 계속 보고 있기 싫으니까. 시모가 내민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신장이 더 악화되면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 웃던 전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왜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텐 절대 못 받고 그럼 남은 사람이 넌데 시집 와서 한 거라곤 하나 없으니 이식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잔말 말고 신장 이식이나 해내라 이 뜻이네요? 그래, 다행스럽게 말귀는 잘 알아먹는구나. 제가 왜 당연히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이식 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각서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얼른 찍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각서에 네 지장이라도 찍고 갈 거니 그런 줄 알고 얼른 찍으란 말이야. 싫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시모는 그런 저를 잠시 노려보는가 싶더니 이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한 시모는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시모에게 빚진 빚쟁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이 손 놔주세요. 얼른 찍어라, 얼른. 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이 손 놔주세요. 저 역시 안간 힘을 쓰며 종이를 피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모든 광경을 봐버렸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각서를 빼앗아 들었고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간 남편이 얼른 각서를 찢어버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딴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각서라도 남겨두려고 한 거야. 아무리 시모가 좋게 설명하려고 한들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 사람 말이 될 수 없었죠. 시모의 말에 화가 더욱 머리끝까지 차오른 남편은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하고 영 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마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겨우겨우 참고 있던 남편의 화를 결국 터져버리게 한 건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아들,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어떤 부모가 자식 장기를 이식받고 싶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머니,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 사람을 이렇게나 하찮게 여기세요? 왜 이렇게 막대하시냐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물건이 도장 찍으라고 해도 안 찍고 버티니까 하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힘들다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이 난리냐고요? 저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버리시란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다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 됐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잘 사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손에 끌려 쫓겨나게 되었고 장작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울고 불고 행패를 부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늦은 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작 내가 이렇게 해야 했는데. 연을 끊는다고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니야, 이해해.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 내려줘서 난 고마워.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걱정되지 않아?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결정,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난 지금 당신이 더 걱정이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저에게 시모를 대신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렸죠. 하지만 정신도 못 차리고 집착도 강한 시모는 각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난동에 저는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언니가 하는 가게 일을 배워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많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하여튼 일을 그만두게 된 저는 언니 가게에 일하며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마음에는 걸리는 듯 했지만 나름 착실하게 생활하며 잘 지냈어요. 저흰 이렇게 잘 사는데 저희와 연이 모두 끊겨버린 시모는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엔 시모는 여전히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짜고 단 것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2~3잔씩 먹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결국 신장투석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부릴 시간에 관리했더라면 투석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만약을 생각해 보곤 해요. 아주 만약에 시모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해줬더라면 시모가 저에게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조금의 이해심을 베풀어줬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요. 이식은 뒷문제겠지만 적어도 이식 적합성 검사 정도는 기꺼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런 생각을 더해봤자 시간 낭비이기에 더는 길게 하지 않긴 했지만요. 요즘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찾아온 지 5주째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 홀로 투석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의 끝은 늘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말이에요. 임신 후 저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다름 아닌 이것인데요. 여보, 당신은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 무조건 딸. 그러다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이어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왜 엄마 촉이라고 해야 하나? 난 아들 같아, 여보. 아, 정말? 뭐, 아들도 좋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무사히 태어나주면 고마울 것 같아. 당신은? 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다만 고생시키지 말고 한 방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건강하게 말이야. 나도. 아가야, 건강만 하려무나? 저렇게 말해놓고 아기 옷이나 용품은 죄다 분홍색으로 사오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딸이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출산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무사히 건강히만 낳아줬으면 하는 것이 요즘 저희의 바람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사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의 연을 끊은 사연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몰상식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는다는 건 쉽게 뱉을 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땐 저 혼자 남몰래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시간 흐르고 심으로 인해 불행하고 불안정했던 삶이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지니 그때 남편의 결정이 참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